아프네. 어, 왜 없지? 이것도 안 나오네. 그 정확한 날짜가, 예, 정확한 날짜가, 어, 해외 선거. 또 안 나오네. 아씨, 무슨 날짜가 분명 있었는데. 잠깐만. 외국인 중에서 해외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 호주 말고 메릴랜드 이 사람이었던가? 아닌데. 잠깐만 기다려봐봐. 내가 어 뉴욕 이 사람인가 보다. 자, 올해 11월 15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된대요. 영사관에다가. 그 제외 국민 선거 투표를 하려면 반드시 11월 15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총 영사관에 설치된 제외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신청을 해야 된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안 한 이유가 뭐냐면, 그리고 이제 이 선거 이렇게 신청을 하면 내년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그 외국인은 투표를 할 수 있는 거야. 외국에 있는 제외 한인들이 그때 이제 영사관이나 이렇게 지정된 투표소로 방문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투표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투표권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알려달라. 근데 사실 이제 이렇게 된 게 꽤 됐어요. 2011년부터인가 그래. 2011년부터 제외 한인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의 투표를 혹시 중간에 누가 가로채거나 이럴까봐 그게 조금 걱정되는데 그래서 아마 외국에 있는 한인들이 투표 감시 활동도 막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외국인 제외 동포 투표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게 아니야. 우리는 투표할 때 그냥 동네에 있는 투표소로 가잖아요. 미국에서 투표에 참여하려면 6시간씩 운전해서 가거나 아니면 2~3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거나 그래야 된대. 그러니까 어떤 투표를 하러 간다는 것 자체가 외국인들 굉장히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는 지금 근데 이 투표 얘기가 주로 이 새누리당 지지자들끼리만 이렇게 막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우리 망치부인 방송을 보는 외국의 해외 거주 진보적인 국민들에게 알려달라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요 내용을 숙지하셔서 중요한 건 그 해당 제외 한인들의 투표가 정확하게 한국으로 배송될 수 있도록 중간에 가로채지거나 바꿔치기 되지 않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그 감시 활동을 좀 부탁드린다. 예. 그 얘기를 해드리면서 제외 한인 유권자 투표 신청 기간 11월 16일부터 2월 13일까지 그리고 그 3월 며칠부터지? 아까 내가 며칠이라 했어. 3월 30일부터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이게 보니까 5일이나 돼요. 6일. 6일 동안에 이 투표를 해야 되는데 요 기간 동안에 혹시 그 투표함 관리 공정하게 되는지 이게 좀 걱정이다. 예. 자, 하여튼 이것까지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이것까지 해서 말씀을 드렸고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 문용식 그 온라인 위원장이 올 거예요. 예. 그 디지털 머시기 위원장이 올 거라서 예, 그 전에 이제 막판 마지막 이야기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아까 국회에서 이제 그 박근혜가 국회의장한테 자기 정무비서관을 보내서 박근혜에 관심 있는
악법들을 직권상정이 뭐냐면 현재 국회 선진화법에서는 지금 이제 이 국회 선진화법을 누가 만들었냐? 박근혜가 만들었어. 박근혜와 이 일당들이 만든 법이 국회 선진화법인데 그 국회 선진화법이 뭐냐면 그 반드시 어떤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야 된다. 그게 국회 선진화법이에요. 이 법을 새누리당이 2012년에 만든 이유가 뭐냐면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얘네가 만들었어. 총선 직전에. 얘네는 지네가 총선에서 과반수를 얻을지 몰랐던 거야. 그래갖고 그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그 여소야대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그 숫자가 그러니까 여소야대가 될 줄 알았던 거지. 지네는 의석수가 줄어들고 그 야당의 의석수가 많아질 때를 대비해서 요 국회 선진화법을 만든 거야. 그래서 이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건 뭐냐? 옛날에 한나라당처럼 열린우리당에 어떤 법안도 통과 안 시켜줬잖아. 그걸 아예 법으로 만든 게 국회 선진화법이에요. 그래서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 어떤 법안 상정이 안 되게끔 법을 만들어놨단 말이야. 그런데 그 법안은 그래서 지금 박근혜 노동법이 국회 통과를 못하는 거야. 야당이 동의를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에서 그 국회의장한테 자기 정무수석을 보낸 거야. 비서를 보내가지고 직권상정이라는 걸 해라. 그럼 직권상정은 뭐냐? 여야가 합의가 안 되고 굉장히 긴급한 국가 비상 상황일 때는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법안을 상정할 수 있다라는 예외 조항이 있는 거예요. 그 예외 조항대로 그 정의와 국회의장이 지금 이제 이 박근혜 노동악법을 직권상정해서 통과시켜달라고 요구를 한 거야. 그랬더니만 정의와 국회의장이 지금은 국가 비상 상태가 아니라서 박근혜 노동법을 직권상정할 수 없다라고 거절을 한 거야. 예. 네. 아, 잠깐만. 공직선거법, 참정권 편의성 대폭 개선, 국회를 통해, 그 내용은요, 제가 내일 또 방송에 다뤄야 되니까 함께 읽는 뉴스에 좀 올려주시고요. 좌우지간 그 직권상정을 요구했는데, 정의와 국회의장이 한 말이 뭐냐, 나는 지금이 국가 비상상태라고 보지 않는다. 그래서 직권상정할 수 없다라고 거절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정의와 국회의장 굉장히 센 말을 했어, 어저께. 말을 배설하듯이 하면 안 된다. 그 말이 뭐냐? 청문회에서,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온 그 정무수석이 막말을 한 거야. 되게 그러니까 국회의장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 않은 거야. 사실 국회의장은 대통령하고 동급이에요. 그런데 대통령 비서가 와가지고 배설하듯이 말을 했다는 거야. 지시하듯이 했겠지. 지 아버지한테 배운 버릇대로 지 부하시켜가지고 감히 국회의장한테 그냥 지가 명령을 내리면 지시를 내리면 껍벅 죽어서 통과시켜줄 거라고 박근혜 생각했던 거야. 이 정의와 국회의장이 말을 배설하듯이 하면 안 된다라고 어제 분명히 얘기했어. 그게 그 청와대 정무수석과 새누리당 국회의원들한테 하는 말이야. 그러자 이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정의화를 해임해야 된다. 정의화를 쫓아내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지뢰 발광을 하는 거야.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러면서 지금 이 경제 비상시국 선언을 해라. 경제 뭐래더라? 무슨요? 하여튼 그 경제 비상시국 선포를 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특별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 그 이제 이 정우야 지금 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게 뭔지 좀 찾아주세요. 정확하게 뭘 선언하라고 그런 건지. 예. 자, 하여튼 지금 이 박근혜의 국회를 우습게 하는 정의와 국가 비상사태 선언, 전 세계에 안 좋은 메시지만 억지로 비상사태 지칭하고 초법적인 방법을 쓰면 전국에 대혼란이 온다. 이 정의와 국회의장은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비상사태라며 쟁점법안 직권상정을 압박하는 데 대해 경제는 심리인데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순간 전 세계에 안 좋은 메시지만 주고 경제는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이 긴급 명령권을 행사해야 된다. 경제 비상사태라면서 긴급 명령권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밤새 홀가닥 뒤집어졌어. 뭐 때문에? 뉴욕의 금리, 그러니까 미국의 연준, 미국의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올린 거잖아요.
0.25%인가? 0.25%인가 금리를 인상한 것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들썩들썩거리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월요일날 우리 주식시장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 미국에서 이제까지 금리를 금리를 제로로 했어. 이자를 안 준 거야. 은행에 돈을 맡겨놔도. 왜 그랬냐? 돈을 쓰라고 그동안에 금리를 8년 동안 제로 금리 시대를 살아왔던 거야. 그러다가 이제 0.25%로 금리를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충분히 미국 경제가 살아났다라고 보고 자신감을 갖자라는 뜻으로 0.25%를 올려서 올해 한 4번에 걸쳐서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우리나라를 비롯한 그 소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신생 국가들 멕시코나 러시아나 이런데 중국이나 이런데 투자했던 외국 자본들이 있을 거 아니야. 외국 그 서양 자본들이 여기 투자해 놨다가 미국의 금리가 오른다 그러면 미국으로 그 돈을 확 빼간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이런 이 두 번째 이주 국가들에서는 달러라든가 외국 자본이 확 빠져버리고 그 돈이 미국으로 가버리면 결국 그 장기적으로 그 세계 경제 시장이 불안정해진다. 요게 지금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걱정이고, 우리나라 내부로 보면 미국이 금리를 올렸으니까 우리도 금리를 올리게 될 것이다 라고 다들 바라봐. 그러면 미국이 올리면 우리도 올려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금리를 올렸을 때 나타나는 문제는 우리나라 대출 받아서 집 산 사람들이 그 이자 부담이 심각해진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자를 한 1년 정도 있다 올릴 거다, 금리를. 요런 내용들이 오고 간단 말이야. 한마디로 지금 세계 경제는 미국의 금리 인상,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제 유가의 폭락이야. 두 번째가 이제 미국에서 저지른 일인데, 또 뭐냐 하면 미국에서 금리 인상만 한 게 아니라 이번에는 그 원래 미국산 석유는요, 원유는 이제까지 수출이 안 됐어. 수출이 금지되어 있었는데 미국산 원유를 수출하기로 어젠가 16일인가에 법을 바꾼 거야, 미국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미국에서 지금 셰일가스라 그래갖고 옛날에는 원유만 쫙 들어가서 맨 깊이 들어가고 원유를 액체로 뽑아냈다라면, 지금은 그 유전 위쪽에 있는 흙에서도 그 오일을 뽑아내는 기술이 발달했다는 거야. 그게 셰일가스라는 거야. 그러면서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늘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게 다 소비가 안 돼.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걸 팔겠다는 거야. 이제까지는 미국에서는 원유를 팔지 못하게 해놨단 말이야. 자국의 원유를 보관하고 다른 나라 원유를 갖다 쓰자, 이런 정책이었는데 어저께 그걸 바꾼 거예요. 그걸 포기를 해버린 거야.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전 세계에 기름값이 폭락을 한 거야. 원유값이 폭락을 하게 되는데, 이 원유값이 폭락을 하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기름값이 내려가니까 좋잖아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 원유값이 폭락하게 되면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이 강화되고, 그럼 세계 경제가 불안정해진다네? 난 그 부분은 내가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는데, 좌우지간 원유값이 내려가기만 하는 게 좋은 건 아니다라는 장기적인 어떤 안목을 가진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어요. 자, 그런데 좌우지간 다른 나라 원유값이 폭락하면서 세계 경제가 지금 널을 뛰게 됐다는 거야. 미국의 금리 인상, 그 다음에 원유값 폭락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이 지금 강화되고 있다, 이런 주장이 지금 해외에서 들려오는데, 우리나라 경제시장의 언론들은 생각보다 혼란이 크지 않을 거라는 둥, 걱정하지 말라는 둥, 그런 얘기들도 하고 있어. 그러면서 또 성장을 할 거라는 얘기도 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의 말이 지금 안 맞는 부분이 뭐냐면, 이 상황에서 내년에 성장 전망치를 되게 높게 잡았어요. 근데 이제까지 이명박 박근혜가 성장 전망치를 계속 높게 잡았다는 거야. 번번이 절반이 안 된 적도 있고, 번번이 그에 닿지 않는 엉터리 성장 전망치를 내세우면서 이제까지 구체적이고 도움이 되는 경제 정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좀 불안정한 상태인데 외국에서 불안 요인이 2개가 터져버린 거야. 박근혜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느냐, 이거예요. 능력이 없다는 거죠.
예. 이 손석희의 그 팩트체크, 예, 그게 어제 나왔던 얘기인데, 좌우지간 지금 박근혜 경제 내년의 전망, 아니, 이게 말이 안 맞는 게 뭐냐. 내년에 그만큼 성장할 거라고 성장 전망치는 밝히고 있으면서 경제 위기래. 경제 위기에 어떻게 그만큼 성장하는데, 성장 전망치는 전망치대로 높게 발표해놓고, 지금 경제 위기니까, 경제가 지금 심각한 위기에 빠졌으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야. 말이야 막걸리야.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떠드는 거야?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자, 무엇보다 여러분, 지난 8년 동안 집권한 게 한나라 새누리당이었죠? 같은 당이에요. 그들이 8년 동안 나라 경제를 운영했고, 지금 나라 경제가 비상 상황이라면 누구 잘못입니까? 누구 잘못이에요? 새누리당과 박근혜 잘못이에요.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통인 최경환이가 계속 빚어져서 집사라는 정책으로 일관됐잖아.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직격탄을 받는 게 우리나라 대출을 받아서 집 산 사람들이야. 경제를 위기로 빠뜨린 게 박근혜인데, 경제 긴급 상황을 만든 게 박근혜인데, 지금 박근혜가 경제 위기 선언을 해서 어쩌게? 그러면서 여러분, 한 일주일 전부터 육아 카페를 비롯해서 그 댓글 부대가 작업을 하는 카페들이 있어. 갑자기 여러분 게시판에 경제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뭐 은행에 돈을 저금해두면 안 된다. 그런 글들 막 올라왔죠. 출처불명의 이상한 경제 위기론들. 그게 한 일주일 전부터 막 올라왔어. 그 글 쓴 새끼들 전부 다 캡처하세요. 댓글 부대야. 그 새끼들이 댓글 부대야. 갑자기 육아 카페에서 경제 위기설이 막 돌아. 그 경제 위기설을 퍼뜨린 새끼들 빨리 캡처하세요. 그놈들이 댓글 부대야. 출처불명. 이놈들이 그렇게 얘네들이 노린 게 이거예요. 경제 위기론을 확산시켜서, 그래서 국가 비상상태를 선포하고 계엄령으로 가자. 그 밑밥을 깔은 거야 이것들이. 한 1, 2주일? 한 1, 2주일에 걸쳐서 이것들이 밑밥을 깔은 거야. 노동악법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통과는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국민 여론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공포를 팔아서 지금 경제악법, 박근혜 악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아주 스토리라는 게 이번에 딱 밝혀진 거야. 뭐 아까 뭐라 그랬지? 국가 비상상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라고 지금 새누리당이 동뜨고 있는 거, 이게 그렇게 연관된 짓거리라고. 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위기일까요? 위기가 아닐까요? 위기예요. 분명히 위기예요. 왜?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이 전 세계의 자본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몰라. 또 국제 유가가 하락하고 있어.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가가 하락하지 않고 있어. 그러면서 이게 왜 그러냐? 지금 우리나라 지금 유가가요, 세금을 빼면 생수보다 싸다는 거야. 생수 가격보다 싼 기름값인데, 박근혜가 세금을 900몇십 원을 붙여먹는 바람에 지금 세계에서 제일 비싼 기름을 사서 쓰고 있는 거야. 우리가. 그런데다 기름값이 비싸니까 생산 비용이 올라가고 중소기업들이 납품값이 계속 올라가서 경제가 나빠지고 있는 거라고. 그런데 박근혜는 세금을 줄일 생각을 안 해. 왜? 부자들한테 깎아준 세금을 유류세로 받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깎아주는 거야. 그런 정책을 피고 있어. 한마디로 박근혜의 경제정책은 그 서민들한테 빚어서서 집 사라. 그 다음에 서민들의 세금, 간접세를 계속 올렸어. 담배요금, 기름값, 그 다음에 소주. 그래서 서민들의 세금을 계속 올려가지고 지금 이 피고름을 짜내서 자기 배를 불리고 있는 중이란 말이야. 그런 박근혜가 경제 위기를 극복할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그런 박근혜가 경제 위기를 극복할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지금 박근혜가, 그럼 전 세계에서 박근혜를 어떻게 보냐?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박근혜가, 왜냐하면요, 이미 이명박 때부터 외국 언론에서 그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 그때 뉴욕타임즈인가 어디에서 기사가 났어. 한국의 경제 위기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문이 아니라 한국의 리만 브라더스 때문이다. 이명박과 강만수 때문이다라는 기사가 미국에서 났어. 미국의 경제신문,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제신문들은 정확해요. 왜? 자국의 투자자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도한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박근혜가 경제적 리더십이 있느냐? 그 언론, 세계 언론 누구도 박근혜에게 경제 리더십이 있다고 쓰는 언론이 없어. 그럼 뭐냐? 박근혜가 여기서 경제 비상사태를 선언하면 망하는 거야, 우리. 지금 박근혜가 재벌들한테 잘 보이려고, 재벌들을 위해서 노동학법 통과시키려고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순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경제는 박살 나는 거야. 이제까지 외환 보유고가 많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 아니, 그 외환 보유고가 많으면 뭐하냐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떨어져가는 달러 가치를 가지고 외환 보유고가 많은 이유가 뭐냐. 이명박 때부터 달러가 원래 우리나라에서 시장 경제에 맡겨서 자연스러운 가격대로라면 900원에서 850원이면 1달러가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하면 대기업이 수출해갖고 가져온 달러에다가 한국 돈을 900원밖에 못 주니까 그게 아까워갖고 1100원 이상을 유지하려고 달러가 들어오는 대로 전부 다 쌓아놓은 거야.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만 1100원이고 다른 나라에서 800~900원 가치로 돌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걸 많이 갖고 있어봤자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다른 나라에서는 반값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우리나라에서만 2배 가치를 매겨놓고 그걸 쌓아안고 있으면, 아니 무가베네 화폐 갖고 있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짐바브웨 화폐 많이 갖고 있다고 그거 누가 부자라고 그래? 지금 한국 정부가 기본적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할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면 방법이 없냐? 있다니까. 내가 작년부터인가 올봄부터인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내가 만약에 박근혜라면 나는 지금 재벌들한테 당장 근로시간을 반으로 줄여라. 지금 우리나라 노동자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근로시간이 세계 최고야. 제일 많아. OECD 최대야, 최대. 방법은 직원 근로시간을 몇 시간으로? 40시간으로 강제적으로 줄이게 하는 거야. 40시간 이상 노동 못 시키게 하는 거야. 야근이고 뭐가 없애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야. 한 사람이 40시간, 그러니까 세 사람이 40시간씩 일해야 되는데 그러면 120시간이잖아. 그런데 이걸 지금 정부에서 어떻게 하냐? 두 사람한테 60시간씩, 그러니까 대재벌이 두 사람한테 60시간씩 일 시키고 두 사람 월급을 주는데, 그나마도 옛날에는 세 사람이 40시간이라고 7천만 원씩 받았던 건데 지금 60시간씩 일하고 3,500씩밖에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임금은 3분의 1로 줄고 근로시간은 2배로 늘고, 그래서 일자리는 사라지고 그러니까 근로의 질은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에서 계속 문제가 생기잖아. 투싼이 달리는데 그 앞에 본네트가 열리거나 산타페에 물 새거나, 기아 자동차 미국에서 리콜하거나, 그런 문제가 터지는 이유가 뭐냐? 원래 7천만 원씩 주고 40시간씩 일 시켜야 되는 노동자들한테 3,500씩 주고 60시간씩 일 시키니까 능률이 떨어지는 거야. 그럼 내가 만약에 박근혜고 내가 대통령이라면 지금 모든 기업에 40시간 이상 근로를 못 시키게 하는 거야. 일은 있거든. 그러면 일자리가 늘어나.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야. 그 다음 생활임금을 주라고 얘기하는 거야. 현재 물가를 반영해서 최소 4천만 원 이상의 연봉을 줘라. 최소 4천만 원 이상의 연봉을 주라고 강제하면, 그러니까 최저 시급을 만 원대로 올리고, 그리고 뭘 하면 노동 시간을 40시간으로 강제하면요, 우리나라 경제 위기 순식간에 해결돼요. 바로 해결되는 거야.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지금 재벌들의 창고에 쌓이는 700조 원이 그런 돈이야. 그렇게 줄 돈이라니까. 그걸 안 주고 창고에 쌓아두고 있기 때문에 나라 경제가 이 꼬라지가 된 거예요. 방법은 있어. 그런데 지금 박근혜가 경제 비상 상태니까 통과시키겠다는 법이 뭐야? 노동자를 더 쉽게 자르기. 지금 말도 안 되는 돈, 반값 받고 일한 노동자들의 월급을 더 깎기. 지금 박근혜가 주장하는 국가 비상 상태는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불이 났어. 불이 났으니까 빨리 지금 물을 갖다 부어서 꺼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박근혜가 막 소리 지르는 거야. 기름을 갖고 와! 빨리 기름 퍼다 부어! 비상이야! 빨리 기름 퍼다 부어! 지금 박근혜 주장이 그거야.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국가 비상사태 선언이 그런 거라고. 불이 났는데 왜 빨리 기름을 안 퍼다 넣냐고 지금 지랄 연병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 미친 거 아니냐? 자, 우리 손석희의 팩트체크 다시 한번 올려주실래요? 손석희 팩트체크를 어때? 내 말이 맞아 틀려? 손석희 팩트체크 좀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같이 봅시다. 그쵸? 불난데다가 기름 퍼부으라고 지금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부채질하고 있는 거야. 대형 선풍기 갖고 와! 그러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는 건 뭐냐. 경제 위기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박근혜식 해법은 정반대 악이야. 그러니까 독이야 독. 박근혜식 해법은 약이 아니라 독이야. 지금 독약을 퍼부으라고 더 지랄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환자한테.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 독약을 먹으면 낫는 수도 있다. 여보세요? 왜 안 오시고 전화를. 예, 누르고 호출 누르시면 됩니다. 예. 서버 다운돼서 못 오셨다고요? 잠깐만요. 잠시만, 아까 저기 어디 갔어? 저기 팩트체크 어디 갔어? 예. 내가. 됐다. 잠깐만요. 여러분이 팩트체크를 보고 계시면 제가 용식이 오빠를 모시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팩트체크를 지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일부에서 우리 정부가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3.1%로 잡았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죠. 예년과 다름없이 너무 좀 낙관적인 것이 아니냐. 또 이거 어차피 틀릴 걸 왜 매번 이렇게 높게 책정해서 내놓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 팩트체크에서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기 기자. 예. 자, 정부 예상치가 여전히 좀 높은 편이죠? 예, 그렇습니다. 국내 각 기관에서 최근 내놓은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 한번 보면은요. IMF가 3.2% 예상했고요. OECD가 3.1%, 그리고 KDI가 3%로 정부 예측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예. 그리고 현대경제연구원이 2.8%고요. LG경제연구원이 2.7%. 이렇게 민간 연구원들은 상대적으로 성장률을 좀 낮게 잡은 편입니다. 예. 최근에 몇 년간을 보면 정부가 상대적으로 성장률 예상치를 좀 이렇게 높게 잡았다가 이게 연말되면서 조금씩 낮춰잡고 있는 그런 성향은 많이 봤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2011년의 경우에는요, 정부가 예산을 짤 때만 해도 5% 성장을 전망했었는데요. 실제 지나고 나니 3.7%에 그쳤고요. 예. 또 2012년 같은 경우에는 4.5% 예상했다가 2%에 머무는 등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2년은 반토막도 안 됐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2010년 제외하고는 최근 몇 년 동안 줄곧 실제 성장률이 전망치를 밑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2010년은 왜 예외입니까? 예,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에 워낙에 경제가 안 좋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듬해에 회복이 되면서 기저효과라고 하죠. 그래서 그때 이제 반짝 예상 밖의 성장률을 보이기도 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정부가 대부분 처음엔 전망치를 좀 높게 잡았고 예. 이제 아까 여기 2012년처럼 심지어는 절반도 안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틀리는 걸까요? 이것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저 때는. 예. 경제 전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보통 경제 전망할 때는 우리 경제에 영향을 주는 유가나 환율, 세계 경제 성장률 같은 이런 각 요소가 이제 어떻게 될지 예상을 한 뒤에 그 값을 어떤 정해놓은 모델에 넣어서 계산을 하는데요. 이때 담당자들의 의견도 반영을 해서 그래서 최종 전망치 숫자를 내놓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소들의 전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동 상황이 내년에 어떻게 되겠느냐, 달러가 계속 풀리겠느냐, 아니면 조이겠느냐, 이런 판단에 따라서 기관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그렇다면은
전망치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면 실제보다 높을 때도 있고 또 낮을 때도 있어야 할 텐데 지금처럼 이렇게 전반적으로 높게만 나오는 이유,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예.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게 어버드 바이어스가 있는 게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정책 의지를 좀 담아서 넣는 경향이 있어요. 전망에 이제 그런 걸 다 반영을 해서 좀 정책적 의지를 담아서 추천하고 봅시다. 3%안 돼도 우리는 열심히 3% 달성하겠다. 정책을 수행하는 주체이다 보니까 그런 의지를 좀 담아서 2,000명이 추천 안 했어. 있다. 뭐 이건 뭐 많이 들은 얘기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요. 예. 또 여기에 이제 낙관적인 전망치가 눈앞에 보여야지 민간 소비 심리도 좋아지고 또 기업 투자도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다. 이런 분석도 함께 있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지금처럼 성장률을 좀 높게 잡는 것이 오히려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구석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런데요. 이게 과거 수출 목표치, 수출을 뭐 이 정도 하겠다 목표치 높게 잡아놓고서는 지금 이제 보실 것처럼 이런 기사, 뭐 100억 불 초과 달성 이런 식으로 경제를 성장시킨 경험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익숙하게들 보일 수가 있는데요. 예. 하지만 개발 시대에 통하는 이야기지 지금은 아니라는 반론도 많습니다. 예. 특히 예산 부분에서 크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지방교육 재정입니다. 그해 경제 성장률, 경상 성장률 전망치를 바탕으로 거칠 세금의 일정 비율을 지방교육 재정으로 해서 각 지방교육청에 먼저 툭 이렇게 나눠주는데요. 예. 만약에 실제 성장률이 그것의 목표치에 못 미쳐서 세금이 덜 거치게 되면은 나중에 그 일부를 도로 토해내야 합니다. 예. 지금 몇 해째 전망치가 계속 틀리면서 자꾸 이렇게 돈을 돌려주는 상황이 계속 거듭되고 있는데요. 예. 올해부터는 이 지방 교육 재정에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까지 합쳐지게 돼서 지방교육청들이 이제 떠맡게 됐으니까 그 불만이 더 커질 수밖에 예. 없는 사실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문에서도 이제 그 성장률 전망이 잘못되면 뒤로 후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 뭐 공약이 늘 문제가 되는데 예. 그 공약이 뭐 우리는 제대로 낸 것이다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이미 전제를 다시 말해서 경제 성장률을 실제보다도 너무 낙관적으로 잡아놓고 거기에 따라서 뭐 복지를 얼만큼 하겠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경제 성장률은 그렇게 안 오르고 세금은 안 들어오고 예. 복지 정책은 후퇴하고 예. 공약은 자꾸 취소하게 되고 이런 예.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나라 살림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면에서 또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요. 결국 이 성장률 전망치 바탕으로 들어올 돈과 나갈 돈 계산해서 전체 나라 살림 꾸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실제 그만큼 성장이 안 되고 그래서 돈이 안 들어오면은 추가로 예산을 다시 짜야겠죠. 이번 정부 들어서 벌써 세수가 부족해 2차례 추가 경정 예산을 짰는데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결국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요, 또 여기에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전문가도 있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예. 이제 경제가 이제 계속 나아질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근본적인 힘이 떨어졌다라는 걸 인식을 못하게 되면은 이제 구조 개혁이라는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한데 일시적인 위축이고 곧 나아질 거다라고 판단하면 단기적인 부양책을 계속 쓰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예. 예, 정책적 오판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 1990년대 이후에 일본이요. 고이즈미 정부 때 잠깐을 제외하고는 줄곧 이 실제 성장률보다 정부가 1%포인트 이상 높은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저 파란 선이 이제 정부가 예상한 성장률인데요. 이것 때문에 지금 상황은 어떤 일시적인 수요 위축 때문이다. 이렇게 오판을 하게 됐고 예. 결국 단기적인 어떤 부양책만 계속 쓰다가 결국 장기적인 불황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계속 그 실제보다 높은 전망치를 내놓게 될 경우에 바로 이런 상황이 우려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예,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베트남 포로 수용소에 있다가 풀려난 미국의 제임스 스톡데일 장군이 이렇게 쭉 지켜본 결과 장기간 수감 생활을 하면서 올해는 풀려나겠지, 이번에는 풀릴 거야 이렇게 기대를 했던 낙관론자들이 오히려 먼저 죽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예. 자, 낙관이 약이 될 때도 있지만 좌절만 계속 거듭되면은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 귀 기울여 들어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필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미처 못 봤던 뉴스인데요. 이종걸 원내대표가 오늘 그 당무를 복귀할 거다라는 오전에 보도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이종걸 대표가 문재인 대표가 2선으로 후퇴해야 당무에 복귀하겠다. 그러니까 최고위원회 활동을 돌아오겠다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거의 이제 그렇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래요. 사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분위기가 왜 입당을 이렇게 많이 하겠어? 그죠? 예, 왜 이렇게 입당들을 많이 하겠어요? 지금 야당이 계속해서 언론의 프레임에 갇혀서 계속해서 분열하고 싸우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것들이 그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이 그 야권의 위기의식을 불러왔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입당을 하면서 문재인 대표에게 좀 힘을 실어주겠다. 야권이 하나의 통합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종걸 대표가 왜 당무를 거부하는지 전 이해가 안 돼요. 그 이종걸 대표가 지금 문재인 대표더러 이선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이종걸 대표가 문재인 사퇴를 다시 주장한다는 건, 다시 주장한다는 건 그 뭐라 그러나 이 김한길의 꼬장에 동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저는 지금 이종걸 대표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는 나는 옳지 않다. 이거는 지금 국민들의 열망에 대한 배신이고, 이걸 국민들의 열망에 대해서 저 똥 퍼다붓는 짓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이종걸 지역이 어디예요? 이종걸의 지역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 지역 구민들이 좀 알아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 그 지역 사무소에 찾아가서 얘기도 좀 하고, 그 다음에 그 새정치연합 국회의원들 지금 이종걸 의원이 저런 식으로 한다는 거, 그게 새정치연합 현재 의원들의 생각이에요? 현재 의원들이 이종걸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동의한다면 가만히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 국민들이 알아서 내년에 대가를 치르게 할 거고, 지금 새정치 의원들은 이종걸 원내대표의 행동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되면 원내대표에서 해임하세요. 원내대표에서 해임하시는 게 옳지 않나. 저런 태도는 지금 그 국민들의 열망에다가 이 똥포다 붓고 뭐라 그러나 당을 더욱더 위기로 빠뜨린 행동이지, 지금 문재인 물러나라가 당을 구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냐고. 당을 구하는데 무슨 도움이 돼. 소위 김한길에게는 도움이 되겠지. 문재인이 물러나야 새정연이 지니까 새정연을 망하게 하는 게 김한길의 목표이고, 현재로서 지금 문재인을 지지하면서 지금 입당하고 있는 이 수만 명의 인파들의 열기를 끄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문재인 사퇴 아니겠어?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사퇴를 주장하는 모양인데 나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이종걸 원내대표 행동을 정확하게 문제 제기를 해주지 않는다라면 내년 총선에서 모두들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이 얘기까지만 할게요. 자,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자, 다시 한번 아까 하던 얘기 마무리만 할게요. 그 문용식 위원장이 오기 전에 했던 이야기. 지금 경제 위기냐? 경제 위기가 맞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경제 위기가 맞아요. 그런데 이 경제 위기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 경제 위기는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현재 한국 경제 위기의 원인은 미국의 금리 인상도, 그 다음에 세계적인 유가 하락도 아니다. 사실은요, 미국의 금리 인상이나 유가 하락이 우리 경제의 원인인 이유가 뭐냐? 누구 때문이야? 박정희 때문이야. 박정희가 우리나라 경제를 수출 의존형 국가로 만드는 바람에 같은 시기 일본이 중소기업 중심의 제조업과 중소기업 중심으로 그 기초를 튼튼히 하는 그 같은 기간에 박정희가 한 짓은 뭐냐 하면 수출 의존형,
그래서 무슨 달러의 환율이라든가 기름값에 그냥 바람 앞에 등불 같은 나라를 만든 게 박정희의 경제 정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외부적인 요인에 취약하게 된 거야. 그게 첫 번째 원인. 즉 박정희 박정희 부녀가 나라를 망치는 거야 지금. 박정희가 만든 잘못된 경제 체제가 지금 우리 사회에 우리 경제에 해외 의존도를 높여놓은 데다가 지금 박근혜의 무능한 리더십. 현재 우리나라 경제 왜 이렇게 됐어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게 이유가 뭐야? 누구 때문에 대통령이 됐어? 그 박정희처럼 경제를 성장시키겠다, 경제를 발전시키겠다 이러면서 지금 자기가 대통령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박근혜가 대통령 된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나아지고 있습니까? 우리 경제 조건이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전혀 아니라는 거죠. 예. 지금 이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지난 2년 10개월 동안 한국의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어. 그 가계부채가 늘어나서 모두 대출 이자를 내고 있는데, 이자를 내고 있는데, 그 미국의 금리 인상이 우리 금융계의 이자 이윤을 인상시킬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 대출을 받고 있는 가계는 직격탄을 맞게 되는 거야. 결국 박정희와 박근혜가 한국 경제의 근본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해라. 누구 맘대로 비상사태를 선포해. 비상은 맞아. 근데 너희들이 수습할 능력이 있냐고. 전혀 수습할 능력이 없는 거 아니야. 박정희 부녀가 경제를 망치고 지금 이 경제는 최대 위기로 가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야. 옛날에 김영삼이가 나라를 망가뜨려 IMF를 불러와서 나라 완전히 망하게 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는 김대중이란 대안이 있었어. 김대중이 오랜 동안 경제를 연구해왔고 그래서 경제적인 대안이 있어서 그 IMF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그리고 노무현이라는 어떤 새로운 그 희망과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는 리더가 있었고 그래서 나름대로 그 김대중 노무현 때 외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성장을 이루어서 그래서 지금의 모습을 이룬 게 맞아요. 그런데 노무현 선수가 2006년부터 분배를 얘기했어. 왜 분배를 얘기했냐? 이제 성장은 더 이상 성장 중심으로 가면 안 된다. 왜냐? 지금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성장만 중시한 거야. 그런데 이 성장을 중시하는 게 뭐냐? 그 성장을 시키려면 대기업을 밀어줘야 된다. 그래서 대기업한테 밀어줬어. 그러면 대기업이 그 자신들이 성장한 내용을 나눠줬나? 나눠주지 않았잖아. 그죠? 대기업이 자신들이 그 성장한 내용을요 나누지 않았어요. 분배하지 않았어. 이 성장을 중시했던 이유는 성장하면 파이가 커진다. 그러면 커진 만큼 나눠 먹을 게 많아진다. 그래서 성장 중심의 경제 정책을 핀 거야. 근데 노무현이 2년 만에 깨달았어. 아무리 성장시켜놔도 대재벌이 나누지 않는구나. 그래서 2006년부터 노무현이 얘기했던 게 분배였어요. 그래갖고 이건희가 분배를 얘기했다고 막 사회주의냐 공산주의냐 지랄 연병을 했었던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FTA를 추진할 때도 노무현 되게 순진했어요. 우리나라 외교팀이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협상할 줄 알았던 거야. 그런데 반기문과 김정은이 해갖고 온 FTA 안은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안이었어. 그래서 거기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황했고 FTA 연내 처리를 못하게 막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시절에 내가 그때 현장을 기억해. 그때 내가 국회에서 한미 FTA 반대 단식을 하는 김근태 의원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기억한단 말이야. 그러니 그 당시에 노무현 정부에서 성장을 아무리 시켜봤자 분배 없는 성장은 사상 누각과 같다. 그때 방향을 바꿨어야 됐어.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가 8년 동안 노무현 후반 2년을 조중동이 죽여버리고 박근혜 이명박 8년 동안 10년 동안 그 10년 전에 방향을 바꿨어야 됐는데 이게 다 노무현 탓이라면서 노무현 등신 만들어 죽이고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가 올바른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계속 달린 거 아니야. 신자유주의 방향으로. 그래서 지금 나라 경제가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에 놓여 있어.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단 하나의 방법은 뭐냐 하면
예, 단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임금을 올리는 거예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 그 경제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경제를 연구한 박사들이 지금 얘기하는 내용이 그거야. 현재 한국의 경제 위기를 극복할 단 하나의 방법이 임금을 인상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거다. 그리고 한국의 지금 재벌은 그만한 능력이 있다. 지금 일하는 근무 시간을 40시간으로 줄이고 한 1인당 40시간으로 줄이고 임금을 4천만 원 이상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거야. 그 일자리를 늘릴 수 있고 월급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월급을 주지 않고 오로지 모든 문제를 노동자를 더 수탈해서 기업의 이윤을 늘리는 것이 경제성장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박근혜는 경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야. 매우 심각한데 그 심각한 이유가 누구 때문이야? 박근혜 때문이에요. 지금 그 전우용이라는 역사학자가 그 트위터에다 썼더만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 3년 만에 경제가 위기에 봉착했다면 이 위기에 책임을 지고 박근혜는 물러나야 된다. 이명박 5년, 박근혜 3년, 그 이명박 박근혜 8년 만에 심각한 경제적 위기가 왔다면 그 책임자는 박근혜이고 그러니 물러나야 된다. 지네들의 독재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면 안 된다. 꼬우면 네가 정치하든가. 알았어. 내가 할 테니까 일단 박근혜를 끌어내려.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오면 내가 그 다음에 이제 뒷감당을 해줄 테니까 일단 박근혜부터 치워. 자, 그 다음 오늘 지금 그 1심이었죠. 산케이신문. 예. 산케이신문 그 판결이 난 거야. 1심 판결이죠. 예. 산케이신문에서 이게 언제 일이냐면 작년 6월인가 있었던 일이죠. 작년 6월인가 국회에서 작년 8, 9월이다. 작년 8월. 작년 8월에 국정조사를 해요.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는데 그 국정조사 과정에서 김기춘이라는 청와대 비서실장을 불러다가 대통령 비서실장을 불러서 그날 당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2번 등장한다. 아침 10시 반에 전원 구조하라는 지시 내린 거 1번. 그 다음에 저녁 5시 반에 나타나갖고 구명조끼를 입고 있다는데 발견이 어려운가요? 라는 뻘소리. 그게 2번 등장한다. 그럼 10시 반부터 5시 반까지 7시간 어디서 뭐 했느냐? 회의를 몇 번이나 했냐 했더니 회의를 1번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얼굴 보고 대면 보고 했냐? 대면 보고 하지 않았다. 서면으로 혹은 전화로 보고했다는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을 해서 국민 수백 명이 지금 실종된 상태에서 서면 보고를 했느냐 했더니 자기는 모른다고 그런 거야. 근데 그리고 나서 3일 뒤인가? 3일 뒤에 조선일보가 박근혜의 7시간 동안 박근혜가 외간 남자를 불러들여 만났다는 풍문이 돌고 있다는 사설을 써요. 무슨 칼럼을 써. 근데 그 칼럼이 그래서 막 인기를 끌게 돼. 모든 나라가 박근혜 7시간 외간 남자 만났다는 조선일보의 칼럼을 막 알티했어. 그러자 산케이신문에서 한국의 언론이 이런 보도를 했다라고 인용 보도를 한 거야. 근데 박근혜가 만약에 정말로 언론의 허위사실 유포를 고소하고 싶으면 조선일보를 고소해야 되는 거야. 그죠? 조선일보를 고소해야 되는데 조선일보를 고소하지 않았어. 그리고 누구를 고소했어? 산케이신문의 지국장을 고소한 거야. 근데 오늘 판결이 났어. 1심 판결이죠. 물론 이제 검찰에서 항소하겠지. 1심 판결에서 무죄 나왔어요. 예. 산케이 전 지국장 박 대통령 명예훼손 무죄. 대통령 행적은 공적 관심 사안이다. 지금 그 당시에 우리나라 그 대통령 비서실과 그 새누리당의 주장이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은 사생활이다. 사생활의 문제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면 안 된다. 그런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분명히 어떤 나라나 대통령은 헌법기관이고 헌법기관의 업무 시간은 공공의 재산이에요. 박근혜가 업무를 마치고 집에 가서 코를 골든 이를 갈든 그건 사생활이야. 그러나 그날 당일은 평일이었어. 평일날 업무 시간에 대통령의 행적은 공무사항이고 따라서 공무사항의 기록은 국가 재산으로서 관리되고 기록돼야 되는 거야.
대통령의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이후의 행적은 국가 보안이에요. 미리 알려지면 그로 인해서 대통령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대통령의 일정은 공개하면 안 돼. 그러나 지금 이전의 대통령의 일정은 모두 공개해야 돼. 그래서 오바마나 일본의 아베나 분 단위로 그들의 일정을 홈페이지에 백악관 홈페이지와 총리실 홈페이지에 다 공개한다는 거야. 그런데 박근혜는 1년 동안 대통령으로 뭘 했는지 거의 공개가 안 돼. 가끔 나와서 헛소리만 하고 가끔 나와서 국회를 호통치고 국회가 놀고 먹는다라고 굉장히 저질적인 언어로 윽박 지르는 건 빼놓고는 대통령이 뭘 했는지 공식적 기록이 없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해외여행 다녔다는 거, 그거는 분명해. 국내에 머무는 동안에 무슨 의미 있는 일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얘기야.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법원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봅시다. 산케이 전 지국장 박 대통령 명예훼손 무죄. 서울중앙지방법원 허위사실을 적시했지만 박 대통령 행적은 공적 관심 사안이다.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의혹 제기를 두고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당한 가토 다스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1심에서 가까스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7일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30부는 그가 지난해 8월 3일자 칼럼에서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측근 정윤회 씨와 함께 있었다고 언급한 일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며 개인 박근혜와 정윤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은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했다. 비록 가토 전 지국장의 칼럼이 사실관계 파악에 문제가 있었고 공인이 아닌 사인의 명예를 침해하긴 했지만 그가 박근혜 대통령과 한국의 정치사회를 둘러싼 상황을 전달하기 위해 기사를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박근혜와 정윤회라는 두 사람을 단순히 비방하기 위한 글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이었다. 이렇게 그 지방법원 판사 중에서는 그 제정신을 가진 판사도 있긴 있어요. 지방법원 판사 중에 제정신을 가진 판사가 있긴 하다고. 1심, 2심 법원에서는 제정신을 가진 판사들이 있는데 문제는 대법원이야. 문제는 대법원. 대법원에서 이 개소리라는 애들, 그들이 문제인 거죠. 그들이 1, 2심의 합리적인 재판까지 거의 뒤집어 놓는 그런 짓들을 한단 말이야. 하위 법원들, 1심, 2심 법원들은 상식적인데 대법원이 문제야. 지금 대법원이 박근혜 그 꼬봉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꼬봉이 다수야. 그래서 그들이 지금 나라를 위험하게 만들고 있는 거야. 이 뻘소리를 들어주네. 미안해요. 이게 아무나 듣는 방송은 아니야. 이게 뭐 뻘소리를 들린다라면 그대의 이해력이 거기까지인 거잖아. 미안해요. 들어올 때 이렇게 그 님의 이해력을 미리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아프리카의 시스템에 대해서 대신 사과할게요. 그 허위사실 유포. 자, 이게 그 보도 내용이요. 산케이 지국장의 보도 내용이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았어.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았고 그런 언론 보도가 있다라고 쓴 거야. 그러니 그거는 허위사실 유포라고 할 수 없어요. 법원이 이 사람한테 허위사실로 처벌하고 싶었으면 조선일보를 처벌해야 돼. 조선일보를 처벌해야 되는데 조선일보를 지금 처벌 못하니까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요. 오늘 시간이 이렇게 되는 이상 하나 더 하고 갑시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로 못 가네. 얘네들은 좀 어리버리하구나.
오늘 와이뉴스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가 좋으셨어요? 검찰 인사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검찰이 이러면 오늘쯤 대규모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할 예정인데요. 그런데 이제 검찰 인사를 앞두고 부산 경남 지역 PK 출신 검사장들이 대거 밀려나면서 검찰 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PK 출신들이 물러나요? 예, 부산 경남 출신 검사장들 일단 뭐 인사가 발표된 거는 어제쯤 발표가 된다 그랬는데 예. 인사가 발표나지는 않았고요. 이미 사표를 낼 사람들은 대부분 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인사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요. 예. 자, 그럼 오늘 와이뉴스 주제는 PK 출신 검사장들 왜 모조리 옷을 벗기나 뭐 이렇게 되겠네요. 네네. 그래요. 사표를 대부분 냈어요? 냈습니다. 이제 이게 사실 검찰 내부 문제이긴 한데 검찰 내에 고등검사장 자리가 9개거든요. 예. 근데 부산 경남 출신이 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를 앞두고 사법연수원 17기인 김경수 대구고검장 또 17기인 조성욱 대전고검장이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또 고등검사장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18기에 PK 출신이 2명 있었습니다. 예. 강찬호 수원지검장, 정인창 부산지검장 2명 다 사표를 냈습니다. 역시. 고등검사장 승진 대상인 19기에는 PK 출신 검사장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등검사장 9자리 중 PK 출신은 단 한 명도 남지 않게 되는 거죠. 또 법무부가 발표한 공식 브리핑 프로필 자료에 따르면은 예. PK 출신은 20기의 정점식 대검 공안부장, 또 21기에는 방위 사업비리 정보 합동수사단장을 맡고 있는 김기동 대전고검차장 2명뿐입니다. 예. 전체 46명인데 이제 2명만 남게 되는 거죠. 물론 21기, 22기에서 승진 대상자가 있겠지만은 이 중에서도 한두 명에 그칠 것이다. 그래서 PK 학살이냐, 뭐 또 PK 몰살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PK 몰살인 학살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그 배경은 뭔지 그러니까 우연히 뭐 실력들이 그러다 하다 보니 그렇게 됐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안 보는 이유는 뭐죠? 일단 이제 이게 사표를 낸다는 게 일단 본인의 뜻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실제 내막을 들여다보면은 뭐 용퇴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상은 강퇴가 맞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뭐 이게 이제 나가는 사람들 중에 뭐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푸념을 하기도 하고 나가라고 하니까 나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PK가 뭐냐 하면 부산 경남을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 계속 질문하고 있는 튼튼한 벽. PK가 부산의 P, K는 경남. 저 채팅창에 답변이 올라와도 계속 똑같은 질문하는 거 도배야. 또 한 번 이러면 블랙이야. 이제 이렇게 그 나간 걸 보면은 이런 인사를 두고 이제 박근혜 정부의 신모 원료가 아니겠느냐.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네. 검찰 인사가 단순히 그냥 검찰 내부 인사가 아니고 차기 대선을 앞둔 포석이 아니냐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차기 정권 중요한 창출과 얘기예요. 관련된 포석이라고요? 예. 굉장히 복잡해지네요. 그렇습니다. 뭐 김순환 검찰총장이 취임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예. 다음 검찰총장이 2017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총장의 임기가 12월 초니까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선거운동 이전에 아마 검찰총장을 바꾸지 않겠느냐. 그런 이제 분석이 이미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다음 차기 검찰총장은 대통령 선거와 직접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이번에 김순환 총장과 막판까지 경합을 벌였던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을 차기 후보 원톱으로 두고 예. 잠재적 경쟁자들을 미리 정리하는 차원의 인사가 아닌가 그런 분석들이 나오거든요. PK 부산 경남 출신의 네. 경쟁이 될 법한 사람들을 미리 정리한 거 아니냐, 미리 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정치권에서 지금 뭐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들 하면 이제 김무성 대표, 뭐 문재인 대표, 예. 박원순 시장, 예. 또 뭐 안철수 의원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데 들어보니까 다 PK네요. 예, 다 PK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조계 내부에서는 그렇게 보는 이유가
이번에 총장 후보자 김수남 총장과 함께 그 추천된 사람이 4명인데 네. 4명 중 PK 출신인 김경수 대구 고검장만 사퇴를 합니다. 나머지 3명은 남아 있어요. 예. 그리고 또 그 18기에서도 뭐 강찬호 수원지검장, 정인창 부산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잠재적 총장 후보군으로 분류되던 사람들인데 예. 이런 사람들을 이제 밀어내니까 그런 분석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그 여권 내부에서는 차기 검찰총장 후보가 잠재적 대권 후보자들과 연결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렇군요. 한 검찰 고위 관계자가 차기 검찰총장이 대선 시기에 중립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어떻게 되겠나 이렇게 반문을 하더라고요. 검찰총장이 여권의 편을 들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 선다는 것은 야권의 편을 드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검찰총장이 사실은 뭐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하고 특정 후보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건 원칙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여권의 입장에서는 여당의 입장에 서줘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이미 인사를 한 게 아닌가 그런 분석들이 나오는 겁니다. 너무 정치적으로 분석하는 거 아닙니까? 좀 나간 분석 아니에요? 뭐 그럴 얘기들도 있습니다만은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실 그와 비슷한 일을 당한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전례죠?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인 2013년 2월 7일 열렸던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예. 당시 당선인이던 박근혜 당선인의 의중과 달리 후보자 3명이 추천이 됐습니다. 아하. 그중 한 명이 최동욱 검찰총장이 지명이 됐죠. 그러네요. 그런데 최동욱 검찰총장이 취임 14일 만에 서울중앙지검의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사 조작 및 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 이후 일은 잘 아시죠? 예. 최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들 문제로 쫓겨났죠. 예. 이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심모원리한 인사를 단행한 게 아닌가. 그런 분석이 대통령 나온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검찰총장으로 뽑히게 되는 이 상황을 미연에 반지하기 위해서 네. 후보자 군부터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추리기 위해서 지금 이런 정치 작업들이 있는 게 아니냐. 결국 이런 얘기들이 분분하게 나온단 그런 말씀이에요. 전례가 또 있거든요. 또 있습니까? 이게 이제 김대중 정부 시절인데 TK 출신인 박순용 검찰총장 후임으로 호남 출신의 신성남 대검 차장이 가장 유력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검찰 인사에서 신성남 당시 대검 차장의 경쟁자였던 동기들이나 한기수 아래 후배들을 헌법재판관이나 감사위원 등등 다른 공직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상대로 차기 검찰총장은 신성남 씨가 됐죠. 그래요. 이번에도 박성재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을 차기 총장 후보로 두고 예. 잠재적 경쟁자들을 내보낸 게 아닌가 이제 그런 해석이 나오게 되는 이유입니다. 예, 오늘 주제 PK 출신 검사장들이 왜 줄줄이 옷을 벗고 있는 건가? 왜 벗기고 있는 건가? 예. 이거는 우리가 참 생각하기 어려운 밑바닥의 이야기인데 오늘 권영철 기자가 요목조목 좀 들리는 이야기들을 잘 정리해 주셨어요.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뭐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은 이 분석이 맞는지 아닌지 한번 좀 지켜보입시다.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 최동욱 때처럼 자기네들이 부정을 저질렀을 때 그 부정을 드러내는 검찰총장이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서 지금 PK 지역의 대검 총장이 될 만한 후보들을 미리 사전 정지 작업 중이다. 한마디로 문재인이 후보가 됐을 때 문재인에게 유리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정리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그 추측이 돌고 있다라는 내용이네요. 예. 자, 되게 굉장히 많이 되게 오늘 다뤄야 될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추천합시다 하지 마라. 추천을 하고 봐야지. 자, 오늘 지금 이 시간 추천하신 분들이 총 4,981분. 네. 오늘 시청하신 분이 잠깐만. 아프리카 TV. 저기요. 지금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요.
저의 개인 번호로 지금 문자를 보내갖고 아프리카 TV 생방 보기에 저의 개인 번호가 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프리카 TV의 생방 보기에 저의 개인 번호가 뜨는 게 있나요? 어디서 보면 개인 번호가 뜨죠? 예. 지금 제가 인터넷으로 공개한 저의 번호 말고 저의 개인 번호로 문자가 왔어. 예. 그러면서 생방송 아프리카 TV 생방 보기에 있던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지금 아프리카 방송 생방송 보기에서 저의 개인 번호가 안 뜨지요? 이 사람 고소해야 되겠네. 이 사람 고소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이 번호는 아무한테도 공개 안 한 번호거든요. 예. 근데 이 번호로 뜬금없이 지금 문자랑 막 보내고 있는 거야. 예. 이거 고소해야 되겠어요? 내 번호를 어디서 얻었는지. 지금 저의 개인 번호가 지금 2294의 2010 말고, 예. 2294의 2010 말고 번호가 떠요? 그런 거 없죠? 예. 자. 지금 현재, 아니야, 뭐라고 보냈냐 하면, 무슨 정의화가 자기 성을 바꾸지 않는 직권상정 없다라는 그 사진을 보냈어. 누구세요? 그랬더니 망치분 방송 시청자래. 그래서 이 번호 어떻게 알았냐 했더니 방송 들어가기 전에 있대. 예. 방송 들어가기 전에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이 번호는 공개한 적이 없는데 그 잘못 알 수 없는 개인 번호인데 내가 이제 뭐라냐면 방송 들어가기 전에 있던데요 이래. 이 번호 아닌데요 했더니 죄송하대. 이번에 어떻게 알았냐 했더니 번호를 잘못 알았나 봐요. 잘못 알 수 없는 개인 번호인데 공개한 적 없는 번호인데 했더니 죄송합니다. 이경선 씨 아닌가요? 맞는데요. 이 번호를 공개한 적 없다고요. 아프리카 TV 생방 보기에 있던데요. 아프리카 방송 생방 보기에 제 번호가 떠요? 어디에도 안 뜨죠. 예. 어디에도 안 뜨는 번호죠. 이 새끼 이거 너 국정원이야? 저 국정원에서 내 개인 번호 알아내갖고 여기다 문자 보내는 거야? 이게 뭔 얘기야 지금. 지금 2294 2016으로 문자를 보냈는데 엉뚱한 데로 왔다는 거야. 지금 다른 번호 전화기로 왔다니까. 이해가 된다. 가만 있어봐. 근데 이거 이상한데 지금? 아이폰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지금 다른 아이폰으로 문자가 오고 있어. 근데 만약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면 다른 모든 문자가 이쪽으로 와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 보면 문자가 이렇게 여러 개 와 있단 말이에요. 문자가 지금 여러 개가 이렇게 파란 점들이 다 그런 문자들이야. 그러면 이게 아이폰이 연동된 거라면 이 번호의 문자가 전부 이쪽으로 와야 될 거 아니야, 똑같이. 근데 여기는 지금 딱 이 사람 문자만 들어오고 있어. 연동 기능이 있다라면 여기 있는 문자 모두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거잖아. 아니라니까. 이 번호를 난 도리어 이 전화기는 지금 다른 데로 착신을 해놓은 거야.
지금 내가 전화 받은 게 이 번호, 이 문자로 이 사람이 문자를 보냈어. 그리고 나의 공개적인 그 방송 전화기는 이거라고. 요거는 내가 방송용이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어디에도 공개를 안 하는데 이쪽으로 온 문자 중에 특정 번호만 이쪽으로 온 거야. 뭔가 좀 이상한데? 내가 연동을 시켜본 적인데 그럼 모든 문자가 이쪽으로 와야 돼요. 예. 그럼 이 사람이 아이폰인가? 한번 물어볼게요. 하마터면 이 사람, 이게 만약 연동된 거라면, 이 전화기가 아이폰끼리 연동된 거라면요, 모든 문자가 이쪽으로 와야 돼요. 예. 그러면 이 사람도 아이폰이라서 그런가 봐. 아이폰만, 아이폰이라서 이 사람이 아이폰으로 나한테 문자를, 아닌데. 그럼 내가 아이폰으로 이쪽으로 문자를 보내면 이리 가야 되잖아. 이 사람만 이상해. 말이 안 된다니까, 이래도 저래도. 예, 하여튼 이거 뭔가 좀 이상해요. 진상을 좀 알아볼게요. 진상 조사 결과를 내일 발표할게요. 자, 중요한 문제 아니니까. 아니 다른 문자는 전부 다 이쪽으로 오는데 깜장 전화기로 오는데 왜 흰 전화기로 문자가 왔냐고. 이해가 안 되네. 망치 부인님, 혹시 고향이 어디시냐고요? 서울이에요. 왜? 내 고향이 어디길 바랐는데. 네가 뭐라고 어떤 기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난 서울에서 태어났어. 우리 아버지 고향이 어딘 줄 알아? 경기도 개풍군이야. 지금 북한 땅. 1.4 때 빨갱이가 싫어서 월남하신 분. 그럼 엄마가 전라도인가 싶지? 엄마는 충청도야. 그러면 네 신랑이라도 저기 전라도겠지 싶지? 안타깝지만 우리 신랑은 경남 사천 출신이야. 너의 답변, 네가 기대했던 답변이 아니라서 정말 미안해. 이화여자 대학병원에서 태어났어 나는. 지금 사람들이 저기 실험용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자, 잠깐만요. 아이폰으로 보낸 문자는 이쪽으로 왔어. 아이폰으로 보낸 문자는 흰 전화기로 왔고, 그 다음에 그 안드로이드에서 보낸 문자는 오지 않았어. 그러네요. 지금 보니까 아이폰에서 보낸 문자는 흰 전화기로 연결이 돼 있고, 안드로이드 폰 되나요? 라고 보내셨는데 안드로이드 폰은 안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문자 보낸 사람들 중에서 안드로이드 폰으로 보낸 거는 이 전화기 하나로만 되고 아이폰만 이쪽으로 연동이 되나 봐요. 나도 한번 실험을 해봐야 되겠죠. 예, 저도 아이폰으로 한번 문자를 보내볼게요. 중요한 문제 아니지만 혹시 또 모르니까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게 아이폰끼리라서, 그러네. 아이폰으로 보낸 문자는 다른 번호로 연동이 돼서 같이 오는구만. 예. 아이폰끼리는 오고 그 안드로이드 폰은 안 오네요. 예. 그 아이폰끼리는 오고 안드로이드 폰은 안 오네. 미안해요. 예. 그 국정원이라고 의심해서 미안해요. 네. 국정원은 아닌 것 같아요. 아이폰으로 보낸 문자들은 지금 저한테, 이거 무슨 번호지? 아이폰으로 보낸 문자는 오고 있으니까 국정원의 장난이 아니라, 국정원의 장난이 아니라 아이폰끼리의 연동, 아이폰끼리만 되는 그 이상 연동 기능이 있네요. 예. 이 연동을 어떻게 끊지? 국정원 아니었어. 사실 이제 되게 민감하잖아요. 예. 제 그 오해였어요. 국정원 아니야. 하도 이상한 일이 많다 보니까, 의심을 했어요. 미안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일단 아이폰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아이폰으로 나한테 문자를 보내면 이 엉뚱한 전화기로 연결이 되더라.
자, 시국이라 그래. 중요한 문제 아니었어요. 네, 이제 문자 그만 보내세요. 예. 그 고객센터로 보낼 필요 없이 그냥 이 아이폰으로 연결이 된 거야. 아이폰으로. 하여튼 이 아이폰이 잠깐만. 그럼 내가 이 연결을 끊어야 되겠다. 예. 잠깐만. 지금 중요한 문제 아닌데 계속 방송을 못 끝내게. 내가 하도 이상한 일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예, 하도 이상한 일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민감해서 그래요. 양해를 좀 해주세요. 예. 이거 좀 연락을 끊을 방법이 없네. 그래서 내가 이 방송 끝내놓고 지금 문자 보내지 마세요. 문자 보내면 전부 다 차단할 거야. 지금 이 시간 문자 보내면 전부 다 차단할 거니까 문자 보내지들 마시고. 한번 깜짝 놀랐어요. 예. 이 아이폰, 망치부인이 아이폰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국내 안드로이드 폰은 해킹에 취약해요. 예, 해킹에 취약해서, 가령 여러분이 안드로이드 폰으로 저한테 보낸 내용이 여러분의 전화기에서 도청될 수 있어요. 바깥으로 셀 수가 있어. 그리고 근데 이제 아이폰은 아이폰끼리만 통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아이폰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전혀 없냐? 있긴 있어요. 미국의 NSA에서는 아이폰 내용을 본대. 그게 2008년인가? 그때 미국 언론에 나왔던 내용이야. NSA가 아이폰을 감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이폰은 NSA에서 보고 있을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안드로이드 폰을 우리 정부에서 이탈리아 해킹 회사에서 샀던 그 시스템으로는 아이폰은 안 되는 거야. 아이폰은 안 되고 주로 이제 이 안드로이드 폰으로 해킹이 되는데, 그 안드로이드 폰 해킹은 왜 되는 거냐? 예. 그 안드로이드 폰 해킹은 어떤 식이냐면, 가령 여러분들이 이거 누가 만들었냐 하면, 사설 탐정들이 그 바람핀 남자 여자 추적할 때 쓰는 프로그램이야. 이게 오래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바람난 남자 여자한테 무슨 뭐 맛집 소식 이러면서 보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그 링크를 해. 주소 링크를 클릭해. 그러면 그때 이 안드로이드 폰에 스파이 앱이라는 게 깔리는 거야. 그러면 이 전화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른 전화기가 보는 거예요. 다른 전화기로 똑같이 통화는 누구랑 했고 문자를 뭘 주고받았는지를 전부 다 흥신소? 심부름센터에서 다 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디에서 만나기로 했다라는 걸 알아낸 다음에 거기 가서 현장에서 반드시 그 배우자를 데리고 가서 현장에 문을 열고 벗고 있는 모습을 찍어. 근데 법원에서 벗고 있는 모습을 찍었어도 이게 직접 성행위를 하고 있지 않으면 바람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또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좌우지간 그때 이용됐던 게 스파이 앱인데, 그 스파이 앱을 소위 이제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많이 구입했다. 그리고 여러 안드로이드 폰에 뿌렸다. 이런 정황이 발견돼서 그 안드로이드 폰 민간 사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고 안철수한테 맡겼는데, 그걸 또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조사를 안 했어요. 그리고 흐지부지 됐죠. 그래서 V3 한번 시연한 게 끝이었어. 그래서 이제 지금 안드로이드 폰은 우리가 이제 거의 안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이폰을 쓰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안드로이드 폰에 스파이 앱이 깔렸는지 조사하는 무슨 오픈 백신이라는 게 있어. 근데 그 오픈 백신으로 조사해서 걸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나는 그 오픈 백신이 수상해. 정말 그 오픈 백신이 오픈 백신 맞는지, 그게 정말 한 바퀴 돌려봐서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 오픈 백신 그거 진짜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땐 그 당시에 민간 사찰 문제를 그 물타기 하려고 그 파라는 뿌린 거 아닌지. 실제로 그 분명히 내 전화기 이상한 증상들이 있었는데 오픈 백신을 돌려도 확인이 안 돼. 그래서 내가 아이폰으로 바꾼 거 아니야.
하여튼 좀 그렇다. 그 시민단체들에서 막 깔으라고 그래가지고 깔았는데 별 효과를 못 봤어. 예. 그 오픈 백신 뭔가 수상해요. 근데 뭐 확실히 문제 있다라는 건 모르겠고 확실하지 않고 다만 이게 안드로이드 폰 이용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냥 급조된 물타기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러면 오늘 해야 될 중요한 얘기들은 다 했고요. 자,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 내일 낮 2시에 다음 방송 하고요. 그 다음에 모레 토요일 낮 1시부터 그 그러니까 광화문 사거리에 있는 파이낸스 빌딩에서 망치부인의 1시 길거리 수다방 시작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볼만 하셨나요? 방송이 처음 시작하자마자 달려와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후원해 주신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감사 인사를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해 주신 분들 덕분에 우리 오늘 망치부인의 방송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천해 주신 아싸! 5,164분 감사드립니다. 네. 각 방에서 고생하신 매니저님 수고하셨고요. 예. 이거 엉뚱한 방에 들어가 있네. 예. 이렇게 하나로 더 들어갈 수 있구나. 예. 자, 하여튼 오늘 추천해주신 5,206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니저님들 수고하셨고요. 이 내용을 녹화 떠서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올려주시는 풍행공님, 여비고님, 그리고 참새장 세월호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 온라인 입당 광풍 속에서, 거의 광풍이죠? 예. 온라인 입당 광풍 속에서 오늘 이 온라인 입당 시스템을 만든 문용식 디지털 위원장을 모시고 초청 수다방을 진행하는 바람에 무려 5,300분의 5,300이 넘는 시청자들이 들어와서 시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천도 많이 받았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 낮 2시에 망치부인 시사방송 있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낮 1시에 그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길거리 수다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23일 날에는,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는 시사수다방이 없고요. 일요일 밤에는 제가 견딜 수 있으면 할게요. 그리고 23일 날이 고상만 조사관 방송이 있습니다. 예, 다음 방송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망치부인 방송 보면서 뭐 좀 희망을 느끼셨나요? 그런 거 못 느끼셨다면 죄송하고요. 혹시라도 오늘 망치부인 방송을 통해서 이전에 몰랐던 것 하나라도 알게 되고, 오늘 망치부인 방송을 통해서 뭔가 희망을 갖게 되셨다라면 그건 여러분이 알아듣는 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동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합니다. 저는 요즘에 굉장히 벅차올라요. 두렵기도 하고요.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좀 뭐라 그럴까, 뭔가 의심스럽기도. 이거 진짜야? 왠지 누군가가 우리 방송에 막 갑자기 시청자가 2,000명이 늘어났으니까, 아니 한 1,000명? 한 4,000명 정도 보던 방송이 5,000명이 막 넘게 들어오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싶고 어안이 벙벙하고 이거 혹시 날 띄워서 잡아먹으려는 거 아닌가 그런 공포감도 들고. 그런데 오늘 방송 시간에 보여드린 그 우리들이 정리해낸 지난 3개월간의 기록, 이 지난 3개월 동안에 우리가 겪었던 일들 하나하나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하나 정리를 해봤더니 지금 우리 망치부인 방송에서 이 많은 시청자들이 모여서 매일매일 나라 걱정하고 있는 거, 이거 우연이 아닌 것 같다. 우연이 아니고 어떤 분이, 누군가가, 대단한 능력자가, 전능한 능력자가 이 모든 일을 하나의 뜨개질처럼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 우리는 이 결론을 몰라요. 어떤 결론이 내릴지 모릅니다. 끝이 어떨지 몰라요. 내년 4월에 정말 지금의 예상처럼 참패할지, 아니면 간신히 우리가 그 개헌 저지선을 만들어낼지, 아니면 국민의힘으로 승리할지 우리는 어떤 결론도 모릅니다.
시간은 촉박하고 그러면서 싸우기에는 긴 시간이고 바꾸기에는 촉박한 시간. 굉장히 앞을 알 수 없는, 미래를 알 수 없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미래가 안 보인다고 해서 미래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미래를 미리 알 수 없다고 해서 미래가 없는 건 아니에요. 미래는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어떤 미래가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결정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미래는 보이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희망적으로 바꿀지 절망적으로 바꿀지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내일을 우리 손으로 바꿔갔으면 좋겠습니다.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겁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됩니다. 우리 방 요즘에 5만 명 이상이 같은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응답이 오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꿈을 위해,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우리가 가는 길은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간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마라. 우리가 길을 만들면 된다. 빛이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라. 우리가 이제 빛이 되면 된다. 인간의 가치는 그가 품고 있는 희망의 질량에 비례한다. 라고 김근태 의원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어떤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요. 아직 뉴스로 확인을 못해서 내일 가능하면 전달해 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망치 부인의 힘입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야 돼요. 감사합니다.